여러분,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을 처음부터 다시 똑같이 살아야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기쁜 순간도, 슬픈 순간도, 후회했던 일도, 견디기 힘들었던 시간도 단 하나도 바꿀 수 없이 그대로 다시 살아야 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끝없이 반복해서 말입니다. 그 생각이 끔찍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나는 이 삶을 다시 살겠다 라고 말할 수 있으신가요? 19세기 독일의 한 철학자는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오랫동안 대중적인 철학자로 인정받지 못했고 평생 심각한 건강 문제에 시달렸으며 마지막 약 11년 동안에는 정신적 붕괴 이후 정상적인 저술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사후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쳤고 오늘날에는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리드리히 니체. 오늘은 니체가 어떻게 살아갔으며 그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남겼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부. 목사의 아들이 기존의 가치를 의심하다. 1844년 10월 15일 니체는 당시 프로이센의 작은 마을 레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카를 루트비 니체는 루터교 목사였습니다. 니체가 어린 시절 자란 환경에는 자연스럽게 기독교 신앙과 종교적인 분위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니체가 4살이던 1849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 뒤 가족은 나움부르크로 이주했고 니체는 어머니와 여동생, 할머니와 두 이모가 있는 가정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어린 니체는 학업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언어와 문화를 연구하는 고전 문헌학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본 대학을 거쳐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869년 니체는 불과 24살의 나이에 스위스 바젤 대학의 고전문헌학 교수로 임용됩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정식으로 마치기도 전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젊은 학자로서 니체의 미래는 누가 보아도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점차 고전문헌학을 넘어 인간과 삶 자체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 니체에게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니체는 라이프치히의 한 서점에서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접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을 이성보다는 끊임없이 욕망하는 의지에서 찾았습니다. 젊은 니체는 이 철학에 깊이 매료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였습니다. 니체는 바그너의 음악 속에서 고대 그리스 비극과 같은 강렬한 생명력을 발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니체는 바그너의 예술과 사상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특히 바그너가 독일 민족주의적 분위기와 기독교적 요소를 강하게 드러내는 모습을 니체는 비판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멀어집니다. 니체는 이렇게 자신이 한때 믿었던 것들을 계속 의심하고 넘어섰습니다. 스승도, 친구도, 종교도, 기존의 도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철학은 정답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을 다시 질문하는 일이었습니다. 2부. 신은 죽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믿을 것인가? 1882년 출간된 즐거운 학문에는 철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 가운데 하나가 등장합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은 채로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였다. 이 말만 보면 니체가 단순히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선언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이 가진 의미는 훨씬 복잡합니다. 니체는 당시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던 거대한 가치의 변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유럽 사회에서 기독교는 무엇이 선한가, 무엇이 악한가, 왜 살아야 하는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대에 들어서면서 과학과 역사학, 철학의 발전과 함께 기존의 종교적 세계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니체가 보기에 문제는 단순히 사람들이 신을 믿지 않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을 중심으로 세워졌던 가치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 이후 인간이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니체가 중요하게 다룬 문제가 나타납니다. 허무주의입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무너지고 우리가 믿어왔던 목적과 의미가 사라진다면 인간은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니체는 이런 위기를 예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허무주의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유를 고민했습니다. 기존의 가치가 무너졌다면 이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니체는 위버맨시, 흔히 우리말로 초인이라고 번역되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초인은 영화 속 초능력자가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강한 인간을 의미한다고 단순하게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주어진 가치에 무조건 복종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넘어가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려는 인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에 가깝습니다. 어제의 자신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계속 넘어서는 것. 니체 철학에서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유명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힘의 의지. 이 개념도 자주 오해됩니다. 흔히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욕망, 혹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권력욕 정도로 이해되곤 합니다. 하지만 니체의 힘 개념은 그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생명과 인간이 가진 힘이 자신을 표현하고 확장하며 저항을 넘어가고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가는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물론 니체의 힘의 의지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오늘날에도 연구자들 사이에서 여러 해석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단순히 자기계발을 하라, 혹은 남보다 강해져라 라는 말로 바꾸는 것은 니체의 생각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니체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의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3부. 영혼의 기 가장 무거운 생각.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즐거운 학문 341절에는 니체의 유명한 사고 실험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한 악마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을 기쁨도, 슬픔도, 작은 일도, 큰 일도 모든 순간을 단 하나도 바꾸지 못한 채 무한히 반복해서 다시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니체는 이 생각을 가장 무거운 무게와 연결합니다. 이것이 흔히 영혼의 기 혹은 영혼의 기 사상이라고 불리는 생각입니다. 영혼의 기를 정말 우주가 물리적으로 똑같이 반복한다는 주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삶을 얼마나 긍정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철학적 사고 실험으로 보아야 하는지는 오랫동안 논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니체가 출판한 저작에서 특히 중요하게 드러나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지금의 삶이 끝없이 반복된다고 해도 나는 이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니체가 중요하게 여겼던 또 하나의 태도와 연결됩니다. 아모르 파티. 우리말로 하면 운명에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학문에서 니체는 아모르 파티를 자신의 사랑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여기서 운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어쩔 수 없지 하며 체념하라는 뜻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이미 내 삶에 일어난 일을 이것만 없었다면 내 삶은 완벽했을 텐데 라고 끊임없이 부정하는 대신 그것까지 포함하여 자신의 삶 전체를 긍정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실패도, 고통도, 후회도 내 삶에서 잘라낼 수 없는 한 부분이라면 그것까지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는가?
니체 자신 역시 건강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심한 두통과 소화장애, 시력 문제 등으로 고통받았고 건강이 악화되면서 결국 1879년 바젤 대학 교수직에서도 물러났습니다. 그 이후 그는 여러 도시를 옮겨 다니며 자신의 건강에 맞는 기후를 찾아 생활했고 그 과정에서도 즐거운 학문,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선악의 저편, 도덕의 계보 등 중요한 저작들을 계속 써내려갔습니다. 니체에게 삶의 긍정은 고통이 없는 삶을 만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통까지 포함한 삶 전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4부 낙타, 사자, 어린아이 정신의 세 가지 변화. 니체의 대표작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는 아주 인상적인 비유가 등장합니다. 정신의 세 가지 변신, 낙타, 사자, 그리고 어린아이입니다. 첫 번째는 낙타입니다. 낙타는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사막을 걸어갑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 옳다. 이것을 지켜야 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받아들이는 의무와 규범과 가치가 있습니다. 낙타는 그 무게를 받아들이고 견뎌내는 정신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정신은 두 번째 모습으로 변합니다. 사자입니다. 사자는 자유를 얻기 위해 싸웁니다. 기존의 가치가 명령합니다. 너는 해야 한다. 그러나 사자는 말합니다. 나는 원한다.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가치에 무조건 복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니체에게 사자는 마지막 단계가 아닙니다. 사자는 기존의 가치를 거부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변화가 필요합니다.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니체는 어린아이를 순수한 창조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존재로 묘사합니다. 기존의 것을 부정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정신의 마지막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남들이 지어준 짐을 묵묵히 지고 있는 낙타인가? 그 짐을 벗어던지려는 사자인가? 아니면 이제 나만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어린아이인가? 5부 무너진 삶, 그러나 살아남은 사상. 1889년 1월 니체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심각한 정신적 붕괴를 겪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거리에서 마부에게 채찍질 당하던 말을 본 니체가 달려가 말의 목을 끌어안은 채 쓰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화는 오랫동안 니체의 생애를 상징하는 장면처럼 전해져 왔습니다. 다만 오늘날 연구에서는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가 후대에 전해지는 과정에서 과장되거나 각색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1889년 1월 토리노에서 니체가 심각한 정신 붕괴를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 그는 철학자로서 정상적인 저술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돌보았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여동생 엘리자베트가 니체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1900년 8월 25일 니체는 5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니체의 명성이 본격적으로 커진 것은 그가 더 이상 정상적인 저술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이유였습니다. 생전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그의 책들은 1890년대부터 점점 더 많은 독자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철학, 문학, 심리학, 예술, 실존주의, 포스트 구조주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상가가 니체와 씨름하게 됩니다. 니체는 자신의 철학을 완성하고 그 답대로 완벽하게 살아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과 시대가 던진 질문을 끝까지 밀어붙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니체에게서 가장 유명한 표현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네가 누구인지 되어라. 이 표현은 즐거운 학문에서도 중요한 문장으로 등장하며 니체가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삶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기준을 만납니다. 좋은 직업은 이것이다. 성공한 인생은 이런 것이다. 이 나이라면 이 정도는 이루어야 한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그 기준 자체를 다시 묻습니다. 그것은 정말 나의 가치인가? 아니면 누군가에게서 물려받은 가치인가?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을 끝없이 다시 살아야 한다면 나는 무엇을 바꾸고 싶은가? 그리고 언젠가? 그래, 이 삶이라면 다시 살아도 좋다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니체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인생의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편한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선택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은 1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